예,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도 SNS를 통해서 집값 상승세를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이후에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부터 SNS에 연이어서 이제 글을 올리고 있는데 내용을 보자면은 집값 안정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이제 강한 의지를 좀 드러내고 있어요. 이 내용 지금 이 발언의 배경 좀 어디에서 좀 보고 계시는지요? 부동산 가격이 영 지금 잡히질 않고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저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보수 진보 집권을 어느 진영에서 했던가를 떠나서 저게 잡기가 어려워요. 현재 구조적으로 말이죠.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에 인구의 반이 몰려 사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근데 저 부동산 정상화라는 것, 부동산 안정이라는 것도 너무 두루뭉술한 얘기예요. 일단 수도권과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 이제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수도권에서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서울에서도 천차만별이고 뭐 서울이 비싸다고 얘기합니다만 서울에서도 강남과 저 강북, 도봉 이런 데는 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공급을 느리긴 느려야 되는데 공급을 느린다고 되는 거냐 이 문제가 지금 워낙 이 부동산의 이 양극화가 심한 상태이고 그러니까 대통령 문제의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죠. 좀 뭐 당연한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 정책을 모든 정책을 동원해서 잡아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일단 주택을 많이 늘린다고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어쨌든 세제를 동원할 것 같긴 해요.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의 말씀이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다라는 예.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쓸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라서 지금도 이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제 어떤 정치 논리라든지 투표의 유불리를 떠나면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했는데 일정 부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특히 글쎄 특정 지역을 자꾸 제가 말씀드려서 좀 민망하긴 한데 이 부동산이 정책의 입안자들이 다 이른바 그 똘똘한 한 채 지역에 많이 살잖아요. 여러 가지가 지금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어요. 엇갈려 있고 단순히 주택 공급으로만 되는 거라기보다는 그쪽에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돼요. 일자리를 늘리고 인프라를 늘리고 거기에 모든 게 편리해지면 가지 말아도 가고 그럼 강남에 지금 일자리라든지 모든 게 몰려 있으니까 그 강남시까지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여기 부동산 얘기한 자리는 아니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의 저러한 문제의식은 전 중요한 문제의식이고 어떻게든 대통령의 그 의지를 가지고 모든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이재명 정부 때 그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치적인 유불리 때문에 지금 뭐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했다라면서 어쩌면 이제 세제 문제까지도 쓸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보이는 만큼 지금 굉장히 의지가 강하다는 걸 지금 주말 새 보였거든요.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의지가 강하다고 그 정책이 선한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저는 의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지는 저 어떤 권력자라든가 집행자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에서의 그 영향력과 관철시키는 힘과 그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이에요. 선한 의지가 선한 결과를 만듭니까? 그리고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 뭐 대야당 협박하고 대국민 협박을 하듯이 한번 해볼까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SNS를 통해서 마치 이제 뭐 내가 코스피 5천도 실현했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때 계곡 정비도 성공했는데 부동산도 성공 못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이 어떤 이슈라는 게 특히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중증적이고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이게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이게 여기에 대해서 찬반도 얽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수요와 공급도 얽혀 있고 이게 세제도 얽혀 있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이렇게 마치 고르드스의 매듭이 자르듯이 단칼에 뭐 정리할 수 있다면 누가 이제까지 정리 안 했겠어요? 역대 정부가 정말 이런 걸 몰라서 못 했겠습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도 29번을 내놨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럼 이 얘기 뭐냐면은 경제는 수요 공급 플러스 심리에다가 굉장히 정교한 대책이 필요한데 대통령이 이렇게 약간 감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야당 보고는 이게 왜 망국적 투기 편을 드느냐. 야당이 투기를 조장하겠어요? 야당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수요를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도록 해달라는 얘기지. 그럼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면은 그래 정치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야당에 조금 이익이 될 수 있어도 그러면 야당이 수권했을 때 그건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말은 제가 늘 드리는 말이지만 단임제하에서는 최종 상태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발화적 이슈에 대해서 정리하듯이 얘기해버리고 그다음에 결과를 미리 예단하듯이 해버리면 관료 사이야 따라가겠지만 시장이 따라갑니까? 시장 이기는 정부 없습니다. 물론 시장이 정부 이기기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시장 이기는 정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은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 이게 야당 탓하고 마치 이게 어떤 투기 세력이 모든 것을 정하는 것처럼 투기 세력만 없애면 된다. 너무 쉽게 접근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의지만큼이나 사실 과정도 중요한데 이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가 좀 자극적이고 좀 뭐랄까요, 너무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좀 지적을 글쎄요, 하셨거든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보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성격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게 대통령은 선출 권력으로서 대의민주주의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정치인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대통령 당무개입 못하게 돼 있잖아요. 전 그것도 좀 이상해요. 대통령이 왜 당무개입을 못하죠? 대통령이 정파의 수장으로서 후보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을 해야 되지만 정치를 해야 되지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 견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묘한 그런 게 있어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선거부 위반으로 탄핵이 된 적 있잖아요. 헌재에서 기각됐지만 어쨌든 그런 것과 관련시켜가지고 이건 자극적인 거가 아니라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뭐 국민에 대한 협박도 아닌 것이고 특히 요즘도 SNS에 너무 자주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도 SNS에 그 관세 올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정치인이 SNS로 다 얘기하잖아요. 과거에는 특정한 기자회견이라든지 어떤 신문의 칼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발표하고 정당의 논평이나 서명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한다고요. 그게 왜 뭐가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단지 이 발언이 셀 수 있죠. 근데 이게 뭐 국민을 협박하고 야당 협박한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 같은 경우 사실은 투기를 잡으려는 의지의 문제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전 제가 만약에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한 것이라서 이거를 또 야당이 그 국민을 협박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거 자극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거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죠. 예. 네. 그렇지만 저는 대통령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요? 매일 그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SNS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잖아요. 미국 정부의 방침을 보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그걸 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그게 정책으로 또 갑니까? 타코라는 말도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나 나중에는 출구 전략을 짠다고 타코라는 일종의 약간 비아냥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본인의 의사라든가 본인의 철학 정책 저는 표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마치 이제 단칼에 내가 정리할 수 있다는 듯이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리고 이제 여당이야 관료 사이야 따르겠지만 그게 이렇다고 야당이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시장이 정말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안정이 되냐. 이건 저는 별개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말을 좀 아끼면서 물론 이슈를 제기하는 건 좋지만 정교하게 제기하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제기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정부 여당과 그다음에 이제 이 관료 사이의 어떤 정책으로 이게 정확히 잡히면서 이게 실행으로 가야 이게 힘을 받는 거지. 대통령의 말과 또 현실이 따라논다면 대통령의 말에 힘도 빠지는 겁니다. 대통령의 언어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고 장편 소설이 아니라 좀 깔끔한 시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도 좀 보면은 이번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에 태릉 CC가 이제 포함이 됐는데 관련해서 이제 서울시 시장인 오세훈 시장은 그러니까 앞서서 그러니까 종묘 개발에는 좀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이 태릉 개발에 나선 건 좀 이중적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태릉 그 지역이 이제 조선 왕릉의 보전 지역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반대하는 거라서 이게 서울시장이 지금 야당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사건건 이 주택 관련 그리고 이제 개발 관련 자꾸 이제 충돌하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본다면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 태릉 CC도 그렇고 여기 종묘 여기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는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뭐 고층 빌딩 짓는 거에 대해서 이 두 군데를 다 그러면 정치 논리 해봐야 여야 뭐 같은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니까 환경 영향 평가 유산평 뭐 저기 세계 유네스코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서 권고하는 게 있어요. 그거 똑같이 받으면 돼요. 거기 따라서 하면 되지. 이거 자꾸 정치로 얘기를 해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것 서로 태릉 CC도 받고 종묘적 그 재개발 얘기 나오는 지역
거기도 받아서 환경 영향 평가를 수용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꾸 정치적으로 이것도 주장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특히 근데 이 태릉 CC는 이건 주택 공급에 관련된 문제인 것이고 여기 지금 이제 종묘에 관련된 이 고층 빌딩 지금은 이 주택 공급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이긴 하죠. 이걸 약간 이제 구분적 보더라도 어쨌든 간에 양측의 주장은 각자의 논리에 따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세계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정원호 성동구청장도 이제 참전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과 이제 뭐랄까요 생각을 밝힌 부분도 좀 눈여겨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확실히 정원호 구청장은 이재명 키즈로 불릴만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도 이제 공개적으로 칭찬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유력한 서울 주자 후보군으로 떠올랐는데 여권 네. 내에서도.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오세훈 시장을 좀 직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직격했다기보다는 이제 세운지구가 어쨌든 태릉 CC와 맞물리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근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참전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에 얹혀가겠다는 어떤 의사를 보인 거예요. 근데 뭐 세계 유사한 영향 평가 받으면 된다. 얘기는 뭐 이거는 정말 당연한 일반화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평가 받아야 돼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태릉 CC를 개발하려면 13%가 그 역사 문화 환경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 세운지구는 그보다 덜 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덜한 세운지구에 대해서는 그 국가유산청이 이렇게 강력하게 잣대를 들이대는데 자 그러면 13%가 넘는 이 그 태릉 CC에 대해서는 더한 잣대를 해줘서 국가유산청하고 국토부가 해줘야 되는데 그럼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의 다른 기관입니까? 아니잖아요. 한쪽이 야당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같은 원보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왜 원보이스가 나오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 서울시장이 하는 세운상가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대통령이 얘기한 태릉 CC에 대해서는 일사불란하게 그거는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또 태릉 CC도 굉장히 좀 복잡한 게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어가지고 이게 또 쉬운 문제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부동산 문제라는 게 굉장히 중층적이고 복합적이고 다원적이고 이해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처리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오 시장이 참전함으로써 부동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SNS가 이제 이거는 정치권 전반을 넘어서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 되어버려서 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통령의 말씀은 저는 조금 더 좀 정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넘어가서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를 두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한준호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합당 제안을 멈춰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정청래 대표님께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에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수기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공개적으로 이 합당 제안을 멈춰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내 반발이 뭐 여전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어디서 좀 찾고 이 계세요? 합당이라는 게 모든 당내 공론화를 거치기는 어려울 거예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전격적으로 그 당 대표들의 어떤 합의에서 하는 게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그 22일 날 지난달 22일 날 정청래 대표가 제안했던 그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좀 거칠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전격성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조국 혁신당과 이 민주당의 합당을 특히 선거 앞두고 하는 건데 특히 이제 이 이슈가 뭡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의 연임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돼 있어요. 1인 1표제도 마찬가지고 당원과 대의원의 이제 그 비중을 1대1로 맞춘다라는 거 이것과 같이 겹쳐 있다고요. 그러니까 친명과 친청의 이른바 계파 갈등이라는 말이 계속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집권 초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견고하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당내 공론화를 거의 생략한 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는 거고 분란이 나오는 거라서 제가 볼 때 순조롭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김민석 총리가 한 얘기가 있죠. 당 대표는 자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로망이 있다. 그건 뭔 예. 얘기예요? 하고 싶다는 얘기,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김민석 총리와 지금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친명 친천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내에서 그것도 집권 초기인데 국정의 투톱이라고 볼 수 있죠. 당 대표와 대통령과 당 대표. 근데 이게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단히 정교하게 접근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정교성이 대단히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제 당이 합당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방선거의 승리를 의식하는 건데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표분산을 막아야 된다. 따라서 합당하다 뭐 이런 논리가 깔려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그게 좀 나이브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여러 가지 연대 방법이 있어요. 후보 연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이라는 방법을 취해야 되냐. 지금 그리고 민주당이 거의 압도적 아니에요. 이 승리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워낙 국민의힘이 지금도 내란 프레임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저 부분을 지방선거 승리라는 그 명분을 내세우는 게 약간 좀 빈약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혁신당의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정청래 대표의 대표 연임을 위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추론이 힘을 받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 맥락에서 아마 한준호 최고위원의 저런 얘기가 전 최고위의 얘기가 나왔다고 보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각자의 정책 계산이 있다 하더라도 합당이 그렇게 절박하지도 않고 결론적으로 잘 추진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한준호 의원도 지금 말씀하신 거랑 이제 비슷하게 합당을 추진하려는 어떤 근거도 부족하고 절차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당내 반발은 뭐 앞으로 좀 거세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거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거세질 겁니다. 거세지면서 어쨌든 그래도 합당은 저는 성사될 거는 봐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만큼 나왔고 또 이제 얼마 전 이제 여론조사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은 또 찬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조국혁신당도 찬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이제 근데 이제 전체 국민으로 해봤을 때는 이제 말하자면 합당이 좀 부당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 당연한 건 대의민주주의의 결과를 왜곡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조국혁신당으로 당을 뽑았지 민주당 이중대 합당해서 뽑으란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근데 저는 한준호 의원이 충분한 수기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지금 친명의 어떤 그런 그 입장들을 정확히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당 내부에서 또 하나 고민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조국혁신당이 완전히 지금 가장 진보의 왼쪽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조국혁신당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보여지는 좀 중도 진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국혁신당과 합당해버리면 이 자체가 스탠스가 완전히 그런 왼쪽으로 이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좌클릭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은 그런 진보 정당 하나를 갖고 선거를 치렀을 때 성적이 괜찮았는데 오히려 합당해서 선거 치렀을 때들의 그 말하자면 성적이 더 안 좋았었어요. 그 걱정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과연 조국혁신당이 없는 지방선거가 사표 방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선거 구도를 보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 더더군다나 180석의 여당이 되잖아요. 그럼 바로 이게 국민의힘이 이거 오만한 정권 심판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견제 심리도 부추길 수도 있어요. 과연 이게 선거 전략으로 옳으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당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래 이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저는 자동 합당이 될 걸로 봤어요. 그런데 이걸 끌어오는 순간 지방선거 전으로 가져온 순간 정청래 대표의 사심과 어떤 자신의 정치적 의도가 드러났기 때문에 친명에서는 반발하는 거고 더더군다나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에 대한 도전 의사를 피력한 이상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어지겠지만 이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도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번에 미략설 문자가 공개됐잖아요. 이 부분은 글쎄요, 뭐 어떻게 뭐 변수가 좀 될 것 같으세요? 당연히 변수가 되죠. 미락설 자체가 이 합당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합당을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대로 또 이 명분을 삼을 수가 있는 거라서 이런 거 자체가 나오는 게 제가 볼 때 합당 그렇게 순조롭게 될 것 같지 않아요. 합당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과거에 그때와 지금 비교하는 게 워낙 시간이 흘러서 1990년도 1월 달에 그 민자당 합당 같은 경우 그때야 뭐 YS 그리고 이제 그때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었으니까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워낙 이제 이 사람들이야 카리스마가 이제 있는 분들이니까 달라요. 지금은 달라서 가능했어요, 그게.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게다가 어쨌든 지금 이쪽에 한 축을 이룬 게 대통령이라고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그런 그 뭐 혐의란 말씀은 드리면 이상하지만 뭔가 정청래 대표가 자신의 연임을 위한 거 아니었느냐 추론들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가시화되고 이게 사실 가깝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특히 지금 잠깐 우리 지적하신 것처럼 중도 이탈의 우려도 있어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가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전열을 재정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동훈 전 대표 지금 내쳤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근데 민주당 지지했던 중도 진보나 중도 보수라도 나 국민의힘을 지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할 자세가 돼 있었는데 조국 혁신당 들어오면서 기권하거나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지금 어쨌든 민주당은 중도를 확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선거 전략으로도 맞지도 않고 당연한 명분에 있어서도 잘 맞지 않아요. 게다가 대통령은 아직 아무 말씀을 안 하고 있지만 김민석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친명 대 친청이라고 아예 이제 프레임화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잘 될까? 저는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미락설 이 문자가 공개된 것 이게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또 어떨 것 같으시고 그럼에도 어쨌든 이게 결국에는 될 거라는 또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지만 결국에는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당원 투표 이제 얼마나 이제 붙이고 그다음에 1인 1표제까지 포함해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아마 원하는 대로 끌고 나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공개적인 반발과 내부의 갈등 때문에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결과를 보고 보는데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저 굉장히 좀 뭐랄까 합당의 명분에서 되게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미락이 있었다는 게 사실 뭐 드러난 건 없지만 어쨌든 이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공격 포인트로 삼으라고 하는 게 그 아마 문자 내용의 취지였잖아요. 그럼 이건 친명의 굉장히 핵심적인 국무위원이고 아마 그 의원은 존칭을 쓰는 걸로 봐서는 이제 뭐 친명계지만 나이도 좀 어린 것 같고 뭐 초재선 의원인 것 같은데 어찌됐건 친명에서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건데 그럼 조국 혁신당이 들어온 돈들 화학적 결합이 되겠습니까? 물리적 결합에 합당이 된 돈들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 그리고 지금 친명에서는 조국 혁신당을 약간 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일종의 친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지 전체적으로 개파색을 놓고 보면 친명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황운하 최고위원인가 조국 두 대표의 공동 대표를 얘기하니까 조국당 예. 대표가 황급히 이걸 막았지만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은 조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기의 지분을 갖고 들어가라고 이쪽에서 약간 협상력을 높여주는 얘기가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미래학설과 공동대표 얘기가 굉장히 명분상에서는 취약하기 때문에 얼른 발을 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과정에서 조국혁신당도 굉장히 입장이 명분도 지금 정치적 명분도 없어졌을 뿐더러 진짜 공동대표가 되는 순간 이거는 나눠먹기에다가 공천 지분까지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대단히 좀 곤혹스럽게 지금 그러니까 이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이후에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어제 한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요. 또 친한계에서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장 대표 측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은 현재 자제하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은 한 전 대표와 지지자들의 장애 행보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보시죠.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된 것인 만큼 국민의힘은 앞으로 민생과 또 우리 나라를 위한 일들에 대해서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계속 일단 지금 국민의힘 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참 여러 가지 갈래의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동혁 대표는 결론적으로 네. 극우에 포획돼 있다고 좀 봐요. 포획이 돼 포위. 예,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그 이른바 보수 경향의 신문들, 보수 성향의 신문들, 네. 그 사설 다 보셨죠? 자멸, 자폭, 내부 분열 이쯤 되면 말이죠. 글쎄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제가 뭐 그분하고 전 대화를 안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방선거의 승리는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이제 전략을 내놓을 전략 거잖아요. 뭘 내놓겠다는 걸까요? 무슨 전략이 있어요? 지금 윤호개인과 그리고 저기 그쪽에 그 부정선거론자들과 여전히 결별 안 하면서 선거를 어떻게 치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방선거 지더라도 당권을 유지하겠다. 당권 유지하고 계속 마웨이 가겠다. 그렇게 해서 더 먼 훗날의 얘기지만 대선 후보로 직행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뭐 그 측근들하고 저도 대화를 안 나눠서 모르긴 합니다만 저의 추론은 그렇습니다만 그 자체가 아마 대단히 무리한 생각일 거예요. 무리한 계산일 거고 한동훈 전 대표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지금 대단히 황야에 나온 야당이라는 게 여기 들렸잖아요 원래. 야당에서 진짜 야당이 됐어요. 많이 들에 나온 이제 그렇게 됐는데 뭐 북콘서트가 됐건 뭐가 됐건 뭐 지지자들이 꽤 있으니까 팬덤이 또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거예요. 일단 지방선거 만약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아주 참패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제 장동혁 체제, 장동훈 지도부가 물러나게 되고 비상대책위가 구성되면 거기에 이제 자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할 것이고 또 그거 말고 이제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나 아마 재보궐선거가 많이 치러지게 될 거예요. 아마 꽤 될 겁니다. 아마 미니총선거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정도의 꽤 많은 이제 선거가 치러질 것 같은데 국회의원 선거 그런 지역에서 좀 자신이 맞는 것 승상 가능성이 그래도 있는 것을 통해서 아까 저기 많은 그 사례가 나왔잖아요. 연합뉴스 보도에 예, 여러 예. 의원들이 나왔었어요. 네. 사실 그랬었고 물론 실패한 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뭔가 권토중례를 노려볼 만한 게 있고
그다음에 아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조금 더 자명하는 방법인데 아마 세 번째 자명은 안 할 것 같고 그 둘 중에 하나기를 택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무소속적으로 그 혈로를 모색하지 않을까 또 좀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젠 어쩔 수 없어요. 이젠 한동훈 전 대표로서 말이죠. 사직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직생으로 가서 일단 국민들에게 명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제명당하고 쫓겨난 거거든요. 말하면 내침을 당한 거예요. 명분이 있죠. 그럼 무소속으로 활로를 모색한다는 건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도 출마할 생각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뭐 그쪽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저희 객관적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대표가 일단 무슨 전략을 내놓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얘기 조금 이따 하고 예, 예. 장동혁 대표가 지금 4일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상돼 있는데 네네. 예정돼 있죠. 아마 거기서 굉장히 저는 센 스윙 전략을 발표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기 때문에 뭐 당내 얘기를 하긴 그렇지만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정부와 이런 건 협조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 국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협조 여부에 대한 생각도 밝힐 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떤 정체성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라는 그 얘기 명시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뭐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상징성으로 되고 있는 이른바 중도 소구력이 굉장히 없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 채울 만한 사안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정체성도 그렇지만 이를테면 유승민 의원의 존재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가 저는 그것이 꼭 사람으로서 상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4일 충분하게 저는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면서 당의 여러 가지 총화와 화합에 대한 얘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분출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장동혁 대표 보고 물러나라 이런 얘기들, 재신임 받아라 이런 얘기들 현실성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빨리 좀 방향 전환을 하고 선거에 좀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달라 아마 이런 얘기들 하는데 아마 장동혁 대표는 화답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 전 대표가 지금 사실상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토크 콘서트는 당분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이상은 할 게 없어요. 지금 무소속 출마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식 투자에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있지만 정치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이게 너무 커요. 만일 이번 한 번에 한 전 대표가 뭐 대구든 부산이든 무소속 출마를 했다. 뭐 살아 돌아온다면야 당연히 체급 자체가 대권 후보급으로 가겠지만 만일 여기서 실패했다 그러면 배신자 프레임을 넘어서 정말 잊혀지는 정치인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직 나이도 있고 다음 대선, 다다음 대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금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그동안 너무 정치적 센터 본능이 강했거든요. 어떤 사안에서도 밀리지 않고 뭐 어떤 선거에서라도 꼭 나와서 본인의 존재감을 입증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번 선거에서는 약간 호흡도 고르면서 휴지기를 가지면서 그 다음 스텝을 모색하는 게 오히려 한동훈의 서사를 만드는 그게 그리고 이전의 한동훈과 이후의 한동훈이 다를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저는 그게 한동훈 전 대표가 긴 정치 일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무소속 출마 고려는 하겠지만 저는 사실상의 최후의 선택지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장 이제 친하게 지낸 우리 최수영 이 후배님인데 솔직히 말씀 후배님인데 예. 이 저분이 항상 이제 그 장동훈 대표가 바뀔 거다 장동훈 대표가 근데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까? 그때 한도수 전 총리 재판 이후는 바뀔 거다 안 바뀌었고 바뀔 수가 없어요. 장동훈 대표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4일날 대표연설에도 여러 정책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윤호개인과 부정선거론 이런 분들과 절연하지 않은 바뀐 게 의미가 없다. 제가 그래서 우리 최소영 평론가의 말씀은 존중합니다만 네. 그런 부분을 하나 좀 지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혁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